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모건 스탠리 8월 고용지표 부진에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12월에 테이퍼링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8월의 비농업 부분이 고용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은 교육 관련 고용이 예상보다 적었고 레저와 적겜업 고용 회복세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다. 다만 레저와 적겜업 부분이 인력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9월과 10월 고용지표는 노동절과 추가 실업급여 종료 이후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이 9월에 FOMC를 앞두고 해당 지표들을 주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레저와 숙박업 고용 둔화가 일시적일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계획은 12월 FOMC 회의에서 발표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많이 내놓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유럽의 모건 스탠리의 유럽중앙은행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PPP 채권 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 종료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ECB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양적 완화 지속 여부에 따른 합의가 필요한 데 있어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9월 회의에서 12월까지 채권 매입 속도를 현행 유지 정도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인민은행 금융안전보고서에 부동산 대출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 내용에서는 없지만 이 제한과 여러가지 또 게임 제한이나 뭐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한 제한을 다 막다 보니까 여기에 또 여러가지에 따른 이런 자금을 쓸 수 없는 또 그런 형태가 오히려 주식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도 꽤 컸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육이든 뭐 게임이든 뭐 부동산이든 다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 소비를 다 억제를 했으니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나요? 당연히 특정 정책을 했었을 때 누구는 수혜를 보지만 누구는 피해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피해보다는 희생이 좀 어느 정도 너가 좀 더 여유롭거나 좀 더 괜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간 좀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정책적 기반 부분이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부분에 따른 뭐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래. 중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빠진 거예요. 네, 중국 돈에 500만 원이면 아마 대략 어느 정도 환율 차이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수출 호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내수 및 민생 회복 지연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11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8월에 미 비농업 부분이 고용 부진에 따른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따른 달러와 반등 및 위안화 약세로 약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과 유가 추이는 69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아시아 시장용 원유 판매 가격을 예상치보다 크게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산 블록체인 협회 창립총회 개최, 뭐 부산 신한은행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산업협회에 따른 힘이 아직까지는 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 점유율 88% 넘어 4대 거래소는 남겨야 시장이 안전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 거래소는 어차피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언급 안 해도 뭐 되는데, 또 이런 기사만 또 접하셨던, 또 코인도 접하지 못했던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업비트 ISMS-P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K뱅크 또한 상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업비트와 K뱅크가 이때까지 이만큼 실적을 내놨던 배경은 업비트가 그만큼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증자를 하기 위한 그런 기간 요소때까지를 벌기 위해서 업비트가 좀 많은 노력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K뱅크가 엄청나게 실적을 많이 쌓았는데, 여기서 또 주담대에 따른 실적은 또 거의 다 쌓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빌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담배까지도 채우면서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은행이 이 중간에 매개체가 중개인이에요. 예, 부동산 중개인처럼 중개인인데, 여기 부자가 있고요. 여기가 약간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가 원래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요런 형태보다 이 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은행을 거쳐서 가게 되면 내 돈을 띄어먹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규모가 또 크다 보니까 소송 걸기에도 적합하죠. 그리고 뭐 은행은 그만큼 또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의 이자 농사나 뭐 이자 놀이를 좀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종이벽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에 수금했던 이 돈들이 엄청나게 몰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서 일부 자금은 또 K뱅크 쪽에 어느 정도 쌓여져 있겠죠. 쌓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K뱅크에 분명히 쌓여져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 돈은 또 주담대 쪽으로 아마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 대비보다 더욱더 저렴한 형태로 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독일 3대 자산운용사 일부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추가 500조 원 운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엘살바도르가 200 비트코인 구매 대통령 지속 매입할 것이다 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7일 기준으로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종으로 채택이 되면서, 채택이 되려면 당연히 해당 국가가 그만큼 뿌려주기 위한 측면으로 또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부분을 한 방에 또 매입을 해주셔서 또 방향성이 아주 이쁘게 나와 주었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층을 보았을 때 이 법정 화폐 중에 하나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하면 그만큼 더 구입 부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쪽에 따른 분위기를 좀 메인으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요 내용을 했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무기한 수합 미결제 약정이 4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디파이 락업 예치금이 1800억 달러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고요. 상당히 이만큼 계속 쌓인다라는 것은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기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체인상 예치된 그 규모는 1318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BSC가 많았다. 그리고 테라, 솔라나, 폴리곤 형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솔라나가 인기가 좋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어느 정도 버티지 못하면 디파이가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장이 좀 가겠구나, 아래로 가겠구나
라는 코린이 관점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FTT가 $80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FATF에 따른 규제 준수안을 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체 거래소 코인에 따른 인기도 같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소 코인들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존의 거래소가 우후죽순 많이 생겼어요. 그쵸? 근데 이제 FATF가 딱 생기면서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기존에 여기에서 짤짤한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는 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어느 거래소는 또 상장도 하기도 했고 상장 준비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에 있는 거래소 코인들이 조금 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리고 투자 부분도 일정 좀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래소 코인은 좀 더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니와 그리고 비자, 브라질 소재 은행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시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FATF 규제 준수안의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금리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디파이가 아주 죽지 않았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의 9,800만 달러 유입, 기간 수요 증가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패턴을 보게 되면요, 알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 사주는 거 빼놓고서는 쉽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뭐 저렇게 좀 사줬던 엘사바도르가 분위기를 좀 바꿔놓았던 게 가장 큰 부분이었거니와 그 다음으로 스탠다드에서 이더리움 3.5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첫 암호화폐 보고서가 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현재보다 3배, 이더는 10배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더리움은 대출, 보험, 거래 등에 따른 금융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더 높은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켰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TC 채택의 첫날부터 디지털 월렛 문제가 발생을 했다. 어디에서? 엘살바도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건 크게 계속 개선되고 개선이 될 것이니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의 V자가 나오고 있지만 프리미엄이 점차 붙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누구나 다 끝났다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접근을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다 대부분 신용대출 부분에 따른 이자 부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심하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솔라나의 7월 1일부터 10일까지에 따른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인기도가 좋았다. 그리고 지금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시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투자도 잘 들어왔고 그리고 개발팀도 상당히 좀 잘 되었기 때문에 삼박자가 잘 맞춰지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플로우 코인의 락업 해제의 유통 물량을 또 보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락업 시작일이 16일부터 시작해서 1년 만기 시점 10월 15일까지 해제일은 10월 16일이 된다. 9월 6일부터 유통 물량은 대략 5,700만 개 정도가 되고 9월 중 유통될 물량은 7,200만 개 그리고 10월 중 유통될 물량은 꽤 크네요.
3억 1,5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남아져 있는 알트코인 호재 일정을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나갔던 내용은 좀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9월 8일 리스크에 따른 AMA가 있고요. 그리고 9월 8일 은행이 이번 주 실명 계좌를 내줄 것인데 이제 거의 다 뭐 비썸 코인은 뭐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비전의 컨퍼런스가 있고요. 알고랜드에 따른 소식이 9일자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BAT의 소식도 9일자에 AMA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가 이번에 소식이 하나 더 런치하는 소식이 9월 29일자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택스에 따른 디파이 핀테크 부분에 따른 내용이 또 있고요. NFT와 웹3에 따른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9월 9일자에 비트토렌트에 따른 AMA가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에이다에 따른 알론조 하드포크 부분이 일단은 잡혀져 있거니와 15일 엘프의 메인넷 토큰 스왑 부분과 17일 아이콘의 메인넷 출시 예정, 그리고 스트라티스가 19일부터 27일 부분에 NFT 마켓플레이스 6주간의 출시 예정이 잡혀져 있다라는 부분과 25일 에이다의 서밋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펀디엑스 4주년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30일 IOST에 돈 에어드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타에 따른 소식도 30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30일 날 폴카닷 브릿지 내용에 따른 소식과 그리고 코스모스 파생선포 스테이킹, 그리고 스와이프의 스텔스 릴리스와 체인링크가 오라클이 또 뭐 추가가 된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아크에 따른 소식, 그리고 헤데라에 따른 소식, 이런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주요 경제 일정 부분도 보게 되면 지나간 거는 챙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날 베이지북과 그리고 22통원정책회의에서 PPP 부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중추절이 18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특급법 부분이 25일 부분에 잡혀져 있고 FMC 의사록이 공개되는 시점이 이제 10월 14일 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추석에 관련되어져 있는 차트 분석을 해드렸던 측면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약간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조금은 어떻게 된다?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추석 시즌 때가 되면은 약간 방향성이 끝나고 난 뒤에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 그만큼 힘은 조금씩 약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안 쉬지 않고 회복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